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국제사회가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5도선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된 건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로 인한 50년 뒤에 2도 정도 상승할 걸로 봤던 지구의 온도가 5도 이상 치솟을 거란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수동균이 앞서 지난 2020년 가을에 발생한 라니냐는 100년가량 기후변화. 지구는 지금 천천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117년 동안 유지되던 대한민국의 사계절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를 인지하고 우리나라의 사계절 재설정을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지구 기온은 1.5도 상승하여 국제기구가 지정한 기후 마지노선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위기 시계는 9시를 훌쩍 넘은 지 오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절이라고 하는 거를 체감적으로 느끼는 계절과 기간으로 이야기하는 계절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체감적으로 이렇게 계절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계절을 보통 정의를 할 때 딱 어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기온이 5도를 넘어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리고 20도를 넘어가느냐 다시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정의를 하거든요. 그 기준에 의하면 과거 109년 기간 동안 이렇게 쭉 보면 봄, 가을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약간 10일 이내에서 변동이 있긴 하지만 크게 변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지만 겨울과 여름은 크게 변동을 합니다. 특히 겨울이 굉장히 짧아지고 여름이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날짜로 보면 과거 30년 그리고 지금 최근 30년을 비교를 하면 각각 겨울철 같은 경우는 17일 정도가 줄고 여름은 11일 정도가 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굉장히 좀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후변화 시나리오라는 건 말 그대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게 우리가 통상 시나리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단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약자로 치면 IPCC라고 하는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IPCC에서 앞으로 미래에 기후변화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통상 이야기하는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영문 약자로 SSP125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저탄소 시나리오냐 고탄소 시나리오냐 중탄소 시나리오냐 이런 시나리오별로 정리를 해놓고 있고요. 그걸 우리 기상청에서는 시나리오별로 여러 개의 기관에서 만들 수도 있고 연구기관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난립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국가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기준이 되는 시나리오다라고 이렇게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통상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별로 저탄소 시나리오 그리고 고탄소 시나리오에 따라 이제 조금 우리나라 미래 2100년까지 보면 기온이라든지 강수 현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2100년대 후반기 통상 2080년대부터 2100년까지를 이야기하고 후반기 20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서 한 2.6도에서 6.3도씨까지 최대 평균 기온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통상적인 날씨에서는 2도가 올라가고 6도가 올라가는 거는 그게 별게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영기온이 이제 6도 정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온이 극한으로 올라가는 현상들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게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강수량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탄소든 고탄소든 그 일정 부분 범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일정 부분의 범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 지금 현재는 그 전체적인 범위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탄소든 고탄소든. 그런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저탄소 시나리오로 갈지, 우리가 탄소 배출 최대한 억제를 해서 저탄소 시나리오로 갈지, 아니면 지금처럼 탄소를 많이 내뿜어서 탄소 시나리오로 갈지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아마 올 초에 WMO에서 전 지구 기온이 2024년도에 1.5도가 넘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이 1.5도의 기준이 뭐냐면 2015년도에 전 세계의 정부들이 모여서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그래서 1.5도 내로 되도록이면 전 세계 기후를 억제를 하고 온난화를 억제를 하고 마지노선으로 2도 이내로 억제를 하자라는 협약을 맺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1.5도가 넘었다, 단기적이긴 하지만 1.5도가 넘었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그런 1.5도의 협약을 돌파를 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기후 시나리오의 범위 안에는 아직까지는 들어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80%의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동기부여도 84%가 받았다고 하지만 막상 실천되는 행동은 14%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길가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입니다. 얼핏 보아도 모든 쓰레기를 한데 모아 버리고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곳은 한 상가 건물의 우산꽂이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곳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작년, 재작년 했던 활동을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시축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주변 카페에서든지 이런 데서도 어떻게 이런 일회용품을 쓰고 있는지 같이 조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느낀 부분은, 워낙 이제 카페 소상공인 그런 사업장의 사장님들도 조금 뭐랄까 일회용 컵을 덜 쓰고 싶기도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전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민들도 많이 이제 텀블러라든가 이런 재사용 컵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포인트 적립이라든가 이러한 좀 보조적인 것도 같이 도입이 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 컵을 덜 쓰고 다이언 컵이라든가 이런 재사용기를 사용하는 것에 더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사실 많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분리배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이용기를 사용하는 거, 텀블러 갖고 다니는 거, 그리고 조금씩 채식 같은 것을 더 많이 하는 것, 그리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이런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다 개인이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더 부담 없이 실현이 될 때 더 많은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는 것은 반드시 정책과도 연관이 돼서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이 모이면 또 정책 변화에까지 영향을 주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달 문화는 저희가 여러 가지랑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사용 그런 업체에 관련돼 가지고 아직은 그런 인프라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작년만 하더라도 대전시 영시축제에서 대용기를 사용하는 거를 같이 해보려고 했었지만 그게 이제 지역 내에서는 그런 인프라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저희가 타 지역에서 그러한 그 업체를 섭외해서 관제동 축제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고 또 이런 인프라 다용기 업체와 같은 인프라가 또 많이 구축이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소상공인 지원 그런 정책적인 부분,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것들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시민단체들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좀 접근을 넓히는 것들이 좀 이어진다면은 좀 친환경 정책으로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상인물 장영웅 씨가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판매하며 발생시키는 환경오염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웅 씨는 기후변화로 인해 여러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불안감, 무력감, 우울감 등이 있죠. 결국에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희망을 버리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환경운동은 분야에 따라 정말 많고 사소한 행동도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스스로 환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실천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 믿음과 희망을 공유하는, 다 함께 유대하여 지구를 지키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